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명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비 고일 어떤 특강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뭐 제 수업에 이번 여름에 시작을 하면은 짧게 잡아도 그죠? 최소 뭐 32주 또는 좀 길게 잡으면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쭉 커리큘럼을 다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시작하면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겨울방학까지 또 이렇게 사실 그런 어떤 코스를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고1 학생들, 학부모님 들으시니까 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등국어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국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시죠? 영어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좀 이제 국어 수학 중심의 지금 어떤 입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탐구 과목은 뭐 선택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학년들은 이제 뭐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하게 될 거지만, 지금 입시 기준으로는 탐구 과목이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탐구 과목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조금 유불리 측면에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중심의 좀 입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국어가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좀 어렵지 않은가 할 정도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국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계속 당장 뭐 2월부터 뭐 입학고사 형태로도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3월에 이제 체험으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수능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국어의 만점자 비율이 정말 낮게 나올 때는 이렇게 막 0.01%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막 60만이 시험을 봐가지고 28명이 국어를 만점 받았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국어 시험이죠.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렸을 때 하던 이제 그런 국어를 좀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등급 컷이라는 게 있죠. 근데 1등급 컷을 보면은 좀 어려울 때는 84점 이렇게 됩니다. 2등급 컷 한번 볼까요? 2등급 컷이 76점, 84점, 76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원점수 기준으로 76점이면 24점. 그러니까 2점짜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12개를 틀려야 24점이, 마이너스 24점이잖아요. 국어가 45문제거든요. 그래서 45문제 중에 쉽게 말해서 10개를 틀려도 45문제, 4개 중에 하나 정도, 4개 중에 하나에서 5개 중에 하나 정도 사이를 틀려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시험인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45문제 가운데 10개를 틀려도 2등급인데, 그거를 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10%인 거죠. 11%죠. 엄밀히 말하면 4%, 7%, 1등급이 4%고, 2등급 7% 하면 총 11%인데, 45문제 가운데 10개를 틀려도 된다는 말은 좀 풀다가 느낌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좀 안 풀어버리고 해도 2등급은 받을 것 같은데 그걸 10명 중에 그죠? 10%니까 10명 중에 1명만 그 안으로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다 나름대로 국어 잘한다 또는 국어를 좀 못한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점수, 그러니까 76점 이렇게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76점을 받으면 전국에서 상위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잘한 경험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번에 6월 고3들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봅니다. 평가원이랑 기관에서 내는 시험은 사실 고3들을 위해서밖에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못 보고 고3이 되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본 성적 보는데 저희 반 학생, 이 학생이 바로 저 예비 고1 때부터 저한테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사실 근데 워낙 잘하긴 했지만 이게 이번에 평가원 시험에서 최초로 이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영어는 100점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절대평가라 1등급만 받으면 만점으로 쳐주는데, 탐구 두 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서 총점, 제가 300점짜리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총점이
400점짜리 시험을 봤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과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자랑 겸도 가져온 것도 맞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진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 10개만 틀려도 2등급인데 그걸 못하고, 10명 중에 9명 그걸 못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제 어려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원점수 100점을 맞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런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아쉬운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차이가 과연 뭘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또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국어학원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국어학원 계속 보내실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치동에서도 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대치동에서는 그럼 뭐 1등급이 뭐 20%가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전국 통계에서 물론 그보다는 좀 더 성적이 좀 대치동이 좋긴 하지만은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 완전 뭐 압도하는 그런 성적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이제 수학과는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국어 과목이 좀 성격이 그런데, 이게 고등 국어를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군가는 이렇게 뭐 좋은 결과를 얻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도저히 아무리 그죠 노력해도 안 되는 시험처럼 느껴지는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예비 고1 때부터 과연 이제 무엇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 다음 무엇을 좀 꾸준히 해야 될지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의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수능에는 이제 3과목이 있거든요. 이제 비문학, 문학,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인데, 지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한 영역이 공통 과목이 되면서, 화법, 작문, 그 다음에 문법, 매체, 이렇게 4과목 모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개수로는 뭐 17개, 17개,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참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려운 문제 10문제를 뽑은 거거든요. 아까 10문제 틀려도 2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도대체 뭘 틀려서 2등급을 못 받는가? 그죠? 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문제. 가장 많이 틀린 10문제를 뽑아봤더니 분포를 보니까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문학이 4%. 그러니까 50문제, 5개년 동안 10문제씩 50문제를 뽑았는데 그 중에 4%. 그죠? 고작 2문제만 그 이른바 상위권과 중위권, 중하위권을 가르는 그런 문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2문제만.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은 게 뭐죠? 이게 비문학입니다. 독서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 독서 비문학 때문에 바로 아이들이 45문제 중에 10문제를 틀려도 2등급인 시험에서 2등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국어 교육을 이제 어떻게 시킬 건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를, 이걸 비춰놓고 볼 때 과연 이제 옳은 어떤 교육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혹시 뭐 현대시 특강, 뭐 여름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뭐 겨울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애들이 고전이 어렵다더라, 뭐 고전시가 특강 이런 거를 듣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요, 저는 정말 요걸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등 국어에서 가장 핵심은, 특히 이제 수능에서요, 핵심은 압도적으로 독서, 이른바 비문학 영역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가 많아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내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내신을 좀 고등학교 잘 받으려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텐데, 적어도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문학은 아닙니다. 네. 내신에서 문학은 교과서에서 이미 배운 작품, 그죠? 그 배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정말 학교 선생님이 필기 막 해주시면은 거의 숨소리까지 이제 좀 다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안 읽고 풀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작품 자체를 거의 외운 상태에서 시험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작품을 내가 시험 보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한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또한, 반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독서 부분. 자, 그런데 이제 문학이 맞습니다. 내신에서는, 문학이 한 60% 정도, 그리고 이제 문법이 한 30%에서 40%, 나머지가 이제 기타 뭐 한 10%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신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내신 시험에는 문학의 포션이 높으니까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하려면 이제 문학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좋은 때, 귀한 시간에 문학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현대시 특강이라든가 고전시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3월부터 내신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길어집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이제 대치동에 와서 막 내신 수업을 많이 할 때는 그래도 뭐 한 4주, 5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7주 합니다. 네, 7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지금 7주 내신 대비하고 한 주 뭐 직전 보강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1년 중에 30주가 내신 대비로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은 거의 60%가 문학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 딱 나온 작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옛날 방식으로 달달달 다 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이런 수업을 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학 특강 듣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 30주 한다고 문학도 그죠, 교과서에 나온 제한된 범위의 문학 작품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통계가 보여주는 이 수능 국어 이거 그죠, 74%가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학습이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에서 수능 국어에서 전국에서 그 90%의 학생이 한 10개만 틀려도 되는데 10개 이상을 틀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한다 라고 말하려면 독서 파트, 이른바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비문학, 독서, 예전은 비문학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독서라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또 어떤 점에서 또 중요한가. 학부모님들께서 이 중간고사를 고등학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월에 지금 이 동네 대치동 학교들 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60% 정도 이 이른바 반편성고사, 입학고사, 그 다음 뭐 학업 성취도 평가, 뭐 이런 거 진단평가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해서 한 60% 정도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거 수능 시험입니다. 예,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2월에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4월 20일 20일 전으로 보죠. 근데 그 전에 3월에 전국 모의고사 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는 첫 시험은 내신 시험, 1학기 중간고사가 아니라 입학고사와 3월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위치를 정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수능 모의고사는 45분 동안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편성고사 같은 경우는 근데 80분 보기는 너무 기니까 60분으로, 그래서 문제 30문제로 줄이고요. 그냥 좀 줄이고, 그 다음 시간 좀 짧게 해가지고 보는 하프 수능 모의고사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3월에 전국 단위로 처음 보게 되고, 아마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처음 받아보는 성적표가 바로 3월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자, 이겁니다. 바로 고등국어, 결국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3월에 내신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엔 7 플러스 1입니다. 자, 한두 주 지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뭐 그 한두 주 사이에 공부를 하면 좋지만, 또 아이들이 또 시험도 끝났는데 한 주 놀게 해달라고 하고, 너 놀고, 그죠? 그 다음 주 되면 또 어떻습니까? 기말고사 대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신 시험 자체가 문학의 좀 중심으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해야 되니까 현대시 특강, 고전시가 특강 듣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막상 입학했으니까 또 이제 내신 대비한다고 문학. 결국 수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역은 비문학 독서인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어떠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어떤 사실상 국어 공부가 문학의 올인입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그나마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나는 이제 수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비문학을 들춰보면 다행인데,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이른바 이제 선택 과목, 교과 과목을 이 배치를 해서 선택적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학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더욱 이제 아예 또 문학에 올인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을
이렇게 문학, 국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문학에 올인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3이 되어서 비문학 독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얼마나 많은 모의고사를, 수능 모의고사를 1년에 이제 4번 정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아이들 너무 부담된다고 3번 보게 하는데, 지방은 4번씩 봅니다. 그럼 1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만 4번을 보게 되고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어떤 수능과 내신의 이 불균형. 그냥 내신은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수능 모의고사만 보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점수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는 그런 지문을 지금 예비 고1 때부터 차근차근 읽는 연습, 이른바 비문학 독서 영역에 대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안 합니다. 네, 고등학교 가면은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사실상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긴 텀에, 그러니까 이 예비 고1 여름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죠? 뭐 16주씩 2번 정도의 텀이 나오니까 거의 뭐 30주 정도, 그죠? 거의 반년의 기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30주가 나오는데 이 30주 동안 우리가 평가원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단순히 이번 방학 때 무슨 특강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수업을 선택하고 저희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꼭 저희 어떤 그런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짧게 이번 특강에 이거 하면요, 뭐 내신 몇 점 더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긴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흔히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수하지 않는 방법이다. 학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아이들은 이제 내신만으로 대학 가고 수능만으로 대학 가고, 그죠? 뭐 논술만으로 대학 가는, 어떤 셋 중에 하나를 정말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아이들, 이번 새로운 이제 2022 대입 개편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들에서 내신만 가지고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또 무조건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 이렇게,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면접이나 논술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해서 뭐 3개 다 잘해야 된다 막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그때와 좀 비슷해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내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재수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아이들 어떠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학년 때 내신에 몰빵하고, 그죠? 내신에 이게 거의 올인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 문학에 올인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고3 때 독서를 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재수해서 그때 독서를 공부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 동네에 사실상 그 재수생이 어떤 고등학교는 재수율이 130% 이렇습니다. 재수율이 130%라고 하는 거는 현역이 100명을 수능 보러 가는데 재수생과 삼수생을 합치면은 130명이 수능 보러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일단 바로 아까 그런 공부,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 평가원 지문을 지금이 오히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지금 오히려 내신 생각하고 열심히 막 문학 공부해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독서 지문 지금 아니면 오히려 할 수 없고요. 그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이제 이거 막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내신 시험이 닥쳐오면 이걸 안 하게 되고 또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 평가원 지금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 또는 감수하는 그런 문제 시험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0이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수준 한번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에서 제가 아주 잘 고르고 골라서,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해오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금 내신도 지금 날아다니고, 특히 뭐 수능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국 1등입니다. 네, 전국 1등, 전국 수석, 그죠? 수능 만점 6평에서. 자, 이제 또 그런 이 학년 학생들이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학생들이니까 제가 그런 것도 또 이제 올해 수능 만점도 또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지문들 선배들한테 해보고, 얘네들 선배들한테 해봐가지고 좀 너무 어렵다, 한번 빼고, 그죠? 또 너무 쉽다, 빼고, 그죠? 적정한 거, 또 아이들 반응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하기 때문에 평가원 지문이라고 무조건 어렵다, 아, 너무 어려운 거 못할,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안은 제가 단지 뭐 이번 몇 주 동안 합시다 이게 아니라 긴 텀을 볼 때 최소한 짧게 봐도 이번에 시작하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게 3월 뭐 2일 날 입학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제가 매주 한 지문을 하더라도 빠뜨리지 않고 평가원 지문을 공부를 시킬 겁니다. 자, 독서 지문.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이제 첫째 있어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도대체 그 어렵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독서 지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지문입니다. 일단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그 교양 수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국문과 나왔거든요. 근데 국문과 나왔지만 제가 뭐 심리학과 수업을 제가 이제 교양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처럼 그러니까 전공 수준이 아니라 교양 수준의 서적 있죠. 예를 뭐 심리학, 뭐 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의 서문.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교양 수업으로 듣는 교재의 서문 수준의 글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영역. 자, 이거 각 그 대학의 단대, 인문대, 뭐 사회대, 그죠? 뭐 기술, 공대 이렇게 해서 이 영역별로 뽑아서 네 문제. 그래서 글의 길이는 1200자에서 1400자 정도. 이런 정도 길이의 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춘 것들을 이제 수능 시험에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글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 그런 책을 읽는 호흡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00자에서 1400자 되는 내용이고, 수준은 대학교 1학년 교양서적의 서문 정도의 수준으로 각 영역에서 뽑아서 문제를 4문제 정도를 출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직접 평가원에서 쓴 지문 또는 윤문안 글입니다. 그런 글들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일찍부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일찍 하면 이게 좀 배경 지식을 좀 생각하면서, 그죠? 배경 지식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결국 고3 때 이걸 시작하게 되면요, 결국 뭐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나 기술 그런 걸로는 결코, 그죠? 그다음 글도 글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학생이 가장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시간은 없고, 그다음 이건 모르겠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어때요? 읽는 법 이런 걸 얘기하게 되고, 또 읽는 법이라고 하니까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친다고 내가 배경 지식이 없고 모르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기르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기르면서 예비 고1 때부터 좀 하자고 말씀드리면은, 아니 근데 그렇게 방대한데 이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만 예를 들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환율. 뭐 요즘에도 좀 환율 좀 시끄러워서 또 올해도 또 환율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요. 환율이라는 지문이 뭐 수능에만 한 3번 나왔고요. 수능에만 3번 나왔고, 뭐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하면 4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수능 30년 역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16년 이후로 4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로 지금 24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년에 한 번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환율이라고 하는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수능에는.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수준에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안 되겠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누가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거냐 하는데, 이미 대학 내용을 알고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공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각 영역에서 있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과연 누가, 여기 한번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정 적자로 이자율이 상승하되면 이자 수입을 얻으려고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외국 자본의 이익은 그 나라의 외환의 양을 증가시켜 결국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환율 하락은 수입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그죠? 수입이 늘어나게 되지만 수출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하면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글을 누가 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네 그렇겠네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이 환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학생이 이 글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읽는데 중간에 아니 근데 환율이 하락한 환율이 뭐지? 자 이겁니다. 환율이란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거 환율이란 게 얼추 뭐 외국 화폐 교환하는 때 비율이다 이런 거 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화폐의 가치를 한국 화폐, 우리 화폐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까? 우리 화폐의 가치를 외국 화폐로 표현한 것입니까?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뭐 환율이 뭐 1,500원 뭐 근처에 갔다가 지금 1,4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때 자, 환율이 내려왔다. 이거는 좀 화폐 가치가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변동한 겁니까? 자, 이렇게 요런 부분을 지금 방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한테 읽으라는 글입니다. 이거 아무리 살펴봐도 환율에 정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이것들이 그런데 이런 지문들이 환율과 관련 지문들이 3년에 한 번꼴로 수능에서 쭉 나오고 있다면 저는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아이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질문하십니다. 아직 비문학수 그냥 독서 수업 하실 때 뭐 글 읽는 법을 알려주시나요? 뭐 내용을 설명해 주시나요? 하는데 아니 근데 글 읽는 법이야 당연히 뭐 그죠? 뭐 중요한 문장 뭐 주제문도 찾아보고 그죠? 키워드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걸로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게 이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지금 뭐 다 대학 때 뭐 전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책 안 본 지 오래되고 텍스트를 안 본 지가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전공했던 거, 내가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는 거에 관련된 글은 술술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은 금방 또 배우게 되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은 플러스 알파로서 필요한 거지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얕고 넓은 관심과 배경 지식입니다. 수능시험은 독서 영역에서 천재를 뽑는 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렇게 어느 영역에 글을 줘도 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어딘가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 그 익숙함, 친숙함 그리고 읽어볼 그 용기를 가지려면 그게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 지문 얘들아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하기 전에 먼저 야 환율이 똑같은 질문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하듯이 던져보는 겁니다. 야 환율이 올랐으면 원화 가치가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 환율은 달러 가치다. 근데 이건 알고 시작을 하자. 환율은 달러 가치다. 이 자국 화폐 그죠? 자국 화폐를 가지고 외국 화폐의 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환율의 정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적정 환율 이런 걸 좀 설명해 준 다음에 이 지문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제안은 자 지금 예비 고1 때 지금 중요할 때 그리고 긴 텀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32주짜리 수업 32주짜리 기획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현대시 100편 해버리고 고전시가 100편 해버리면 문학만 하더라도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극수필까지 하면은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그 귀한 시간에 그냥 어떤 하나의 장르 그것도 현대시 이런 거 잡아가지고 100편 고전시가 100편 했다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잘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거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제가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제 얼마나 학부모님들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중요하고 긴 시기, 긴 텀으로 나오는 시기가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4주 나오고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한 6주 나옵니다. 범방학까지 하고 하면 그래야 8주 나올까 말까고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16주나 거의 더하면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그 시험 몰아서 보니까 2학기 때 몇 주 빼고 나면 거의 입학하기 전까지 32주의 시간이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 32주 동안 바로 한 주도 빠짐없이 바로 이 비문학, 독해
그죠? 이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좀 배경 지식을 기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고3 때는 막 배경 지식 기르자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그저 수능 막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지만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다 지문의 제목까지 다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이번에 여름에 7월 4일, 5일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하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요겁니다. 이제 인문, 아까 말씀드렸죠. 5개 또는 6개 영역이 되니까 1주에 인문, 그 다음 주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경제, 하고 다시 인문, 사회 이렇게 계속 돌립니다. 그렇죠? 계속 돌립니다. 6개 돌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주잖아요. 그렇죠? 짧게 봐도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32주니까 5번 계속 돌아갑니다. 아이들한테 요거 할 때 과제도 좀 이런 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첫 주에 뭐 실제론과 반실제론 좀 철학 지문이었잖아요. 그럼 과제도 이게 철학 지문들을 모아서 주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배경 지식이구나. 이런 배경 지식 습득하게 되고 또 이제 그 형식이 있죠, 형식. 그래서 이거 준비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은 입학고사 볼 때 2월에 입학고사 딱 보잖아요. 그러면 준비 안 하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다고 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입학고사 봤는데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그렇게 내나 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기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기선제압, 전 초반부터 그저 좀 앞서 나가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좀 아이들이 내가 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게 처음부터 가서 그저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현대시 뭐 고전시가 이런 것만 막 주구장창 해갔는데 당장 2월에 이제 반배치고사라고 시험 보는데 독서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 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죠?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아니 남들은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 건가? 나만 못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채로 고등학교 첫 시험을 맞이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필수 소설을 읽자. 참 이제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왜 슬픈 얘기냐? 그 현대시 특강 많이 보셨죠? 그다음 고전시가 특강 많이 보셨죠? 근데 현대소설 특강은 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소설이 안중에서가 아니라 특강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현대소설 제가 이제 뭐 예비 고1 학생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소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대에서 그 필수 현대시 100편 이런 거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왜 현대소설, 그죠? 고전소설 100편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읽어서 좀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시는 왜요? 현대시는 짧으니까 그래 부담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소설은 길잖아요. 그냥 안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교과서에 실제로 중간고사 때 한 편, 기말고사 때 뭐 한 편 들어가면 한 학기에 소설 2편을 배우면 많이 배우는 셈입니다. 상당수 학교들은 한 학기에 한 편입니다. 1학년 동안 국어할 때.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이제 소설의 문학 시험이 뭐 중요하다고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서 맨날 현대시, 고전시가만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쉬운 말로 이제 저는 그래요. 그 현대시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강으로 이렇게 끝내서 뭔가 좀 끝냈다는 느낌을 갖기에 좋잖아요, 장르가. 그다음에 고전시가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짧죠. 뭐 가사 이런 거나 좀 길지. 짧으니까 그렇게 뭔가 특강으로 뭔가 끝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자꾸 특강들을 이제 개설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그런 어떤 만족감이 있으니까 특강을 하시는데 현대 소설 실제로 아이들이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틀린다고 하면요, 시 안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짧으니까 뭐 나중에 고3이 되면요 EBS라는 책에서 시를 내거든요. 그럼 EBS에 한 30편이 있는데 거기서 막 내요. 그러면은 EBS에 나온 시 30편 이게 뭔가 하루면 합니다. 하루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BS에 똑같이 현대소설이 한 20편이 있거든요. 20편이 있는데 이 20편은 한쪽씩밖에 안 실려 있어요. 한쪽. 그러니까 A4로 한 면 정도밖에 안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한쪽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지만 전혀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한쪽이
이 EBS의 작품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미술록 부분. 그러니까 현대시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대시는 EBS에 실린 작품 무조건 전문이 실려있겠죠. 현대시를 일부만 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기니까 기본적으로 한쪽, A4 한쪽씩만 싫거든요. 그런데 그거 읽어보고는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능 시험 가서 실제로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틀리는 이유가 학부모님들 하실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단 인물 관계, 줄거리, 그죠? 특히 뭐 고전소설의 경우는 일단 족보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막 부인도 막 여럿 두고 막 첩도 있고 막,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다음 호칭을 보고 대충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고모라고 부르는데 저쪽에서는 뭐 이모라고 부르면 아, 둘이 사돈인가? 뭐 이런 식의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줄거리를 모르고 인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겁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 단기간에 할 수 있고 뭔가 특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그거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가서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그때 하면 되잖아요. 애들 막 논다고 할 때만 2주 정도 하면은 현대시 뭐 50편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정도의 어떤 좀 긴 텀에 어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에 오히려 들어가서는 하기 어려운 거. 그러나 이게 했을 때 나에게 굉장한 저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바로 소설을 좀 전문을 좀 읽는 거를 매주 한 편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으면 서울대에서 아까 100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 뭐 필독서 또는 뭐 이른바 고등학교 이제 교사들. 근데 또 이분들이 이제 또 그 수능 뭐 출제할 때 그 이렇게 뭐 검토위원 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선정한 100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벌써 32주면 30편 읽고 고등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 때 8주 뭐 4주 나오면 4편 읽고 겨울방학 때 8편 읽고 이렇게 읽으면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죠? 상당수의 작품들을 그죠? 최소한 그 이른바 100편 중에 한 70편 정도는 읽은 상태로 고3이 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력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학생이 그거를 뒤따라 읽으려고 했을 때 읽을 엄두도 안 낼 뿐더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러면서 쌓인 그 70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저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은 매주 원문을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수업 때 뭐 할 거냐? 여름에 뭐 할 거냐고 한다면 아까 독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독서 절반, 그 다음에 문학 절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독서 절반, 문학 절반 하는데 독서, 문학 절반 하는데 자, 문학은 아까 독서는 이제 인문사회, 과학기술을 위해서 돌린다고 그랬고요. 문학은 현대시랑 이제 현대소설 이렇게 일단 이걸로 시작하는데요. 겨울에는 이제 고전소설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뭐 작품도 제가 다 적어놨고요. 현대소설 다 적어놨는데 포인트는 요거를 미리 줄 거라고요. 미리 줄 겁니다. 미리 줘가지고 읽어와서 그 작품 전체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 선생님 근데 그럼 책 한 권씩 읽어야 됩니까 매주? 근데 생각보다 A4 16쪽 정도 길면 한 20쪽 정도로 들어오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장편도 있죠. 뭐 좀 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요약을 좀 해줍니다. 근데 요약을 해줄 때 아까 줄거리 요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A4 한 뭐 20장 그런 20쪽 내외로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살려서 그죠? 그러니까 A4 20쪽을 읽었지만 A4 100쪽을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주요 장면들을 살리면서 중간에 중간 요약, 그 다음에 또 주요 장면 살리면서 중간 요약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해주니까 읽어와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 작품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제 다 밝혀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독서, 비문학 독서 이거를 이제 수업의 절반 정도 한다. 그죠? 근데 그러면 테마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지문 제목도 보여드렸는데 테마 인문사회과학 기술예술, 인문사회과학 기술예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학은 이제 일단 16주 그러니까 16주 동안 겨울 되기 전까지 여름, 가을은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할 텐데 현대소설은
매주 원문을 제공해서 그 작품, 그 장면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생각보다 아이들 반응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시켜보고 하면요. 애들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또 막 바보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지금 이제 얘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올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랑 같은 입시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2022 대입 개편안인데, 근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서술형 최대 100% 출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 출제하라는 것은 하여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지금 1학년들이 조금 이제 학교별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내보기도 하고 40%까지 서술형 내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들은 조금 이제 좀 이제 망설이는 것 같아요. 이제 채점이나 또 유불리 때문에 저 한 문제만 좀 긴 걸로 내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이번에 그 개편안에서 내신과 관련해서는 5등급제와 어떤 서술형 평가 강화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 전 영역에 대해서 매주 서술형을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내신도, 그죠, 당연히 내신 때 지금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들한테 야, 시험 잘 봤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못 봐서가 아니라 다 뭐냐면 이런 답입니다. 서술형 채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런 답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이들 입장에서는 객관식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 같이 맞추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는 다 같이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등급이 갈리거나 또는 서술형에서 자기가 이제 쓴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뭔가 좀 불안함, 그죠? 어떻게 틀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막 여름에 시작해서 서술형 한번 써보라고 하면요,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뭐 백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쓴 애들 중에도 한 3분의 1 정도는 채점할 가치가 없는 답안을 씁니다. 바보 서술형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뭐 그냥 서술형을 가장한 그런 문제 말고요, 진짜 좀 열린 서술형 있죠. 그런 서술형들을 내게 되면 아이들이 썼다 지웠다 이것만 반복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지 내고, 그죠? 저한테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0점이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합니다. 나 그거 안다고. 저 그거 알아요. 아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못 썼다는 걸 인정해 달라 이거죠. 근데 학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연습 안 해보고 가면요, 고등학교 가서 당장 내가 그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서술형에 대한 어떤 시간 부족,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조건으로 글씨 알아볼 수 있게 써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써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학교는 심지어 이제 원고지 사용법에 맞춰 써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어떤 태도, 그죠?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점을 먹게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법은 겨울에 할 겁니다. 근데 문법 겨울에 하는데, 이번엔 여름에는, 그래서 독서, 그 다음에 현대 문학이 좀 많잖아요. 시소설, 극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일단 독서랑 그 다음에 현대 문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겨울에는 또 독서 이렇게와 문법을 상당히 문법 파트가 좀 들어갈 텐데, 문법에 대해서는 그때 16주 정도가 나오죠. 겨울부터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의문부터 시작해서 매주 이렇게 이어서 다음 주에 형태소, 다음 주에 품사, 다음 주에 문장성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그 세종어조 훈민정음까지 해서 작년에도 아이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입학했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한 12주에서 16주는 있어야 이거 문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문법을 끝내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겨울에 시작해서 16주 동안 저희는 고등 문법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수업 보내실 때 뭐 특강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 다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14주로 이제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14주에서 16주 또는 17주가 요때가 17주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중3 7월 9월에 요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독서랑 현대문학, 그죠? 그 다음에 중간기말고사 이게 휴강이 이게 뭐 한 4주, 작년엔 3주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아까 그 문법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법 시작하고요. 문학은 고전 소설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네, 고전 소설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독서 평가원 독서는 계속한다. 자, 3월, 4월에는 이제 내신 대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각 학교별 내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논다고 하지만 요 2주, 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이른바 타임머신 있으면 아이들이 가장 죽이고 싶은 송강 정철, 이른바 관동별곡, 그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2주 정도 송강 정철 가사 이렇게 이때 고전시가 하고요. 다시 이제 또 기말고사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 고1 여름방학 때는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코스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게 이런 어떤 흐름으로 아이들 가르쳐 왔고, 그 아이들이 이제 또 고3이 돼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또 수능을 잘 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쁘고 이렇게 자랑도 좀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이게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면 사실 이제 그 좀 긴 시간 동안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꾸 이렇게 특강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거 특강 들은 다음에 그러면 계속 애들 쫓아다니면서 그 빈틈의 특강을 다 빠지지 않고 다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국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학원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실 때 그 특강류의 느낌이 나는 수업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게 약간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 다음에 극수필, 이거를 다 그러면 뭐 특강으로 돌리려면 이게 과연 커리큘럼상 잘 안 빠뜨리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는 빠지게 되고요. 그죠? 또 아주 크게 빈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번 몇 주 이게 아니라 최소 지금 한 거의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간을 제가 이미 커리큘럼을 다 짜놨고 다 작품까지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일요일 2시, 이제 토요일 6시, 일요일 10시 이렇게 있는데요. 일요일 2시 수업도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목표, 커리큘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일요일 2시에는 조금 운영을 바꿔서 이른바 이제 프리미엄 반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성적표나 중3의 어떤 성취도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조금 이제 수준을 좀 높이고, 수준을 좀 높이고, 좀 관리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좀 기획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어서 이제 김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국어 김지인입니다. 전 이제 앞에 있는 프리미엄 반, 저희 이제 프리미엄 반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시문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문학 수업을 하고, 그리고 시문 원장님께서 비문학, 문법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제 이 반의 어떤 목표, 우리들의 목표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이제 개설 목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업 전체적인 커리큘럼, 어떤 수업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이제 동감을 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수업 진행이나 이런 걸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반의 어떤 특징과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반 같은 경우는 성적표를 좀 받고
입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 A 성적이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목들이 좀 A가 나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반인데, 첫 번째로 최상위권에서 흔들림 없는 극상위권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국어에 대해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은 글도 많이 읽어봤고, 그리고 뭐 문법 공부도 나름 재밌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국어 자체에 크게 이제 부담감을 안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어떤 시험의 난도가 나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반이고, 그리고 이제 국어가 아닌 다른 과목들을 잘 하는데 국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어를 아직 안 해봐서 그래요. 아직까지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봐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뭐 3월 모의고사부터 해서 수능까지, 수능 충분히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내신까지 확실하게 좀 잡으려고 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어떤 시험에 대한 접근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내신과 수능이 좀 많이 다르죠. 내신 같은 경우는 제시되어 있는 그 시험 범위 안의 내용을 확실하게 잘 외우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거, 이런 형태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형태가 많이 달라서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걸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반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의 글들을 보고 수준 높은 글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해력 또한 강화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반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문학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학에 대한 공부는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감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게끔 할 것이다. 문맥 파악 능력을 기르게 할 거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수능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잡아줄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이제 내신을 위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어라든가 핵심적인 갈래 어떤 개념 특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각각 또 이제 시나 소설 각각 풀이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풀이에 대한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놓고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떤 식의 그런 개념 정리를 좀 진행을 할 건가 좀 간단하게 좀 넣어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어떤 내신을 위해서 조금 개념적인 내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 반의 목표는 무조건 수능을 초점을 둘 거기 때문에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내신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좀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정도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도 쭉 한번 정리하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걸 좀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시, 현대소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조금 담아둔 건데요. 뭐 수업 때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필기들을 완벽하게 다 하면서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뭘 이해해야 될지 찾아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잡아갈 건데, 그 중간중간 필기들을 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내신과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현대 소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읽고, 그 전문에 대한 걸 읽고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시되어 있는 부분만으로 푸는 게 수능 문제의 형태겠죠. 그래서 그 전문을 공부는 하고 오겠지만 여기에서 여기만으로 완벽하게 이해되게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는 어떤 걸 근거로 잡아서 판단해 나가게 할지 그 내용들까지 쭉 잘 정리를 시킬 거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프리미엄 반은 어떤 특별함을 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좀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또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전 정도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신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이제 상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제가 이제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수업 좀 어땠을까요?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애가 이제 딱
제가 이제 그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간부터 보낼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처음에는 또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형 강의 이렇게 보내고 해서 그때도 나름 열심히 했었고 진짜 했는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막 짜증이 나고 뭐 화가 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학원 바꾸고 뭐 기말고사 때 첫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애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수업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 내가 근데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어떻게 국어를 해야 되는지 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항상 이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법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 이거를 잡아주는 게 또 국어 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전달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방향성도 꾸준하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피드백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나 완전학습 이런 걸 위한 좀 세심한 관리가 들어갈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뭐 쉬는 시간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 좀 개별적으로 많이 좀 컨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좀 잘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개별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쭉 믿고 보내셔도 이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잡아갈 거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셔도 그냥 약점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격주로 제공되는 모의고사라고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끝나고 나면 성적표가 매번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꾸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나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 80분 동안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80분 동안 45문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해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부터 여러 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제가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무리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문학과 비문학을 다룬다 할지라도 한정적이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완벽한 커버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격주로 나가는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학을 좀 더 풀어보고 그 다음 비문학도 좀 더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양적인 확대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거나 어려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위주로 다음 주 수업에 한 번씩은 꼭 진행을 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고 어려울지 이런 것들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학이나 비문학에 대한 어떤 양적인 확대까지 좀 노리려고 모의고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배운 문학 작품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수업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내신 문제, 저희가 이제 기출되었던 거나 아니면 기출과 유사한 형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능도 그렇고 내신 형태도 잡아가고 이 두 가지를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수업적인 과제도 제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간에 진행을 할 건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심훈 원장님께서 혼자 수업하시는 반은 토요일 6시, 일요일 10시 이렇게 두 개의 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프리미엄 반 같은 경우는 일요일 2시 저와 이제 심훈 원장님께서 같이 수업을 하는 반이 이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고의 수업, 최고의 관리,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인이었습니다.